정혜진의 인생은 서울 강남 도산대로의 5층 상가 건물과 청담동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강민우를 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혜진은 우아함과 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강민우가 어느 봄날 물었습니다. 정혜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1992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해 전이었지. 그때 내가 40도 안 됐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3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떠안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으켰으니까요. 민우가 인류대학에 입학하던 날 정혜진은 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사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35이 된 민우는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자격증은 정혜진의 모든 희생을 증명하는 듯 했어요. 아들을 위해 밤새워 일했던 시간들,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끝없는 인내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대형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정혜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어요. 어머니 한서진이라고. 재벌 3세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한서진과의 첫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서진은 예의 바르고 세련된 모습으로 정혜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들을 혼자 키워내다니. 서진의 말에 정혜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하객 500명이 모인 특급 호텔에서 민우와 서진은 부부가 되었고 정혜진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당신도 와서 축하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가끔씩 예상치 못한 서진의 질문들이 정혜진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죠? 제가 본 몇몇 임차인들은 좀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진이 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셔야죠. 너무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그 말은 달콤했고 정혜진의 마음을 울렸어요. 수십 년간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혜진의 직감은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건물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법적 분쟁도 많고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건물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 그리고 그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그래도 이건 내 평생 일군 거야. 정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정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세요.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결국 정혜진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녀도 쉴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정혜진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민우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그날 밤 정혜진은 묘한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동안 매달 정확히 입금되던 임대료가 이번에는 그녀의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의아함을 느낀 정혜진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이번 달 건물 수입이 안 들어왔더구나. 정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 네. 어머니, 제 명의로 바뀌어서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나 약속한 돈은 그날도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진이 다시 물었을 때 민우의 대답은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최근에 건물 수리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정혜진은 불안감이 커졌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아마 정말 수리할 일이 많았나 보다. 서서히 집안 분위기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매일 같이 식사하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정혜진이 식탁에 앉으려 하면 서진이 저지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먼저 먹고 나서 하세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걸 보면 속 상하실 것 같아서요. 정혜진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긴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나름 배려하는 거겠지. 점점 집안에서 정혜진의 위치는 좁아져 갔습니다. 10평 남짓한 방 한 칸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어요. 손주들이 찾아와 놀던 일도 줄어들었죠. 할머니, 엄마가 공부해야 된대요. 10살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놀면 안 된대요. 8살 지훈이의 말에 정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정혜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서진이 다가와 리모컨을 뺏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정혜진은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어요. 공부가 아니었구나. 며칠 후 서진이 청담동 주택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고민이 있어요.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정혜진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상가 건물에 이어 이제 주택까지 넘기라는 압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녀에겐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남편과 함께 지은 거야.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정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냥 조금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서진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매일같이 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은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혜진은 버텼지만 마침내 민우까지 가세했을 때 그녀의 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해요. 계단도 많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민우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결국 정혜진은 청담동 주택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은 떨렸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와 이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택이 팔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혜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우가 가져간 통장에 입금된 돈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민우야, 집값이 얼마에 팔렸니? 정혜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어물쩍 대답했어요. 15억 정도요. 요즘 부동산이 안 좋아서. 정혜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주변 시세를 확인했을 때 20억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고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진은 오랜 친구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나 좀 이상해. 아들 내외가 변한 것 같아. 선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너무 다주지 마.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혜진에게 남은 건 작은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민우가 관리해야 안전하다며 가져갔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아침 식사를 들고 정혜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절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정혜진은 의아했지만 대답했어요. 평소와 같아. 왜 그러니?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종이에는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걱정스러운 척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스레인지 켜놓은 것도 잊으셨잖아요. 정혜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혼란스러웠어요. 이날 이후 민우와 서진은 정혜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 못한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밤중에 배회한다고. 정혜진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 걸까? 정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67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일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한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녀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적이 있긴 했으니까요. 병원은 강남의 유명한 신경과였습니다. 백발의 의사가 정혜진을 맞이했어요. 정혜진님,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서진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진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날짜는 무엇인지, 현재 대통령은 누구인지, 간단한 덧셈과 뺄셈, 방금 들은 단어 3개를 기억하는지. 정혜진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했지만 몇 개는 헷갈렸어요. 특히 단어 기억하기에서 3개 중 2개만 기억했죠. 긴장 때문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CT 스캔을 찍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증상이 의심스럽네요. 정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라고? 나는 아직.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은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의사가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예요. 그 말을 들은 정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집에 돌아오자 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초기 치매라고요? 정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하다고 느꼈지만 의사의 진단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우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정혜진은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혜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우와 서진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치매 탓으로 돌렸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괜찮아요, 치매니까. 어머님, 이거 어디 두셨어요? 아, 치매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구나. 마치 그들은 정혜진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정혜진은 손주 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 새 운동화를 부러워했어. 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사준 운동화가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구나. 그 순간 서진이 다가왔어요. 하진아, 할머니께 거짓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그 운동화 사준 적 없어. 정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손주들에게 운동화를 사줬던 기억이 났어요. 서진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자신의 기억이 맞는 걸까?
하진이는 눈을 내리깔았고 정혜진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자신감은 떨어져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우와 서진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거의 다 됐어. 어차피 치매 진단도 받았잖아. 누가 믿겠어? 정혜진은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은 몰래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 보험증을 요구했고 그녀는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서류와 카드는 민우가 가져갔으니까요. 좌절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진은 자신의 오랜 친구 이선영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자마자 정혜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하잖아.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진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상가 건물과 주택을 빼앗긴 일, 치매 진단, 그리고 방금 엿들은 대화까지. 선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정혜진은 망설였어요. 증거가 없어. 다 내가 자발적으로 넘긴 거고 치매 진단도 받았는데.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모아야지. 너 일기 쓰지?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도 해봐. 정혜진은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노트를 숨겨두고 매일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까지 빠짐없이요. 이틀 후 민우가 정혜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산속의 조용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혜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없애려는 건가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니야, 난 아직 집에 있고 싶어. 정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기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야. 정혜진이 반박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도 주방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잖아요.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정혜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또 그들의 함정일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우와 서진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결국 정혜진은 요양원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노트와 몇 가지 중요한 물건들은 선영에게 미리 맡겨두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우가 준비한 여행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에는 몇 벌의 옷과 간단한 세면도구만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야? 얼마나 있을 거라고 이것밖에 안 챙겼니? 정혜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단 일주일만 계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더 있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제가 나중에 더 가져다 드릴게요. 출발하기 전 정혜진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학원에 보냈다며 만날 수 없게 했어요. 그녀의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 차올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해도 될까? 정혜진이 물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아이들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자동차 여행은 2시간 남짓 걸렸어요. 서울 교외로 나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정혜진은 창밖으로 점점 낯설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민우가 말한 요양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침내 차가 멈췄을 때 정혜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이었어요. 이게 뭐니? 요양원은? 정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아, 정확히는 요양원은 아니고 우리 가족 별장이에요. 여기서 조용히 쉬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곳이 별장이라고? 외딴 산속의 낡은 집이라니. 그녀는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고 거미줄이 천장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언제 청소했니? 사람이 살 상태가 아닌데.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창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안 왔네요. 제가 좀 치울게요. 간단히 먼지를 털고 이불을 깐 후 민우는 냉장고에 몇 가지 식료품을 채웠습니다. 물, 라면, 간단한 반찬 몇 가지였어요. 어머니, 일주일치 식량이에요. 냉장고에 다 넣어드렸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 혼자 있으라고. 민우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여기 조용하니까 푹 쉬세요. 저희가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민우는 문 옆에 있는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근데 산이라 통신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혜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우야, 난 여기 못 있겠어. 집에 가자. 하지만 민우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단 하루만 계셔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저도 가끔 여기 와서 쉬어요. 그리고 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혜진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 그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차 창문이 내려가며 서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떠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차가 떠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정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의 적막이 그녀를 감쌌어요. 그제야 정혜진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정혜진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동물 소리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 놀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인 그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정혜진은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전화는 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도 알 수 없었어요. 식량은 일주일치, 그것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욕실에 가보니 수도에서는 녹슨 물이 나왔어요. 샤워는커녕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재래식이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했어요. 이런 곳에 나를.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정혜진은 냉장고의 음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면 10개, 김치 1통, 계란 1판, 물 5병. 일주일은커녕 제대로 먹으면 3일도 버티기 힘들 양이었어요. 그녀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싸늘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별장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 가꾸었던 흔적이었겠죠.
정혜진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리고 희미한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 길이 마을로 가는 길일까? 정혜진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숨이 가빠왔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가파른 산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정혜진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 자제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정혜진은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난방 시설이 있긴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전기장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진은 두꺼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지금의 배신.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내 정혜진은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날부터 정혜진은 체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가능한 탈출 경로를 찾아봤습니다. 집안의 물건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오래된 서랍장 속에서 노트와 연필을 발견했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산속 별장에 버렸다. 식량은 일주일치도 안 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복수할 것이다. 정혜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고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을 이곳에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혜진은 식량을 최대한 아껴 먹으며 별장 주변을 계속 탐색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멀리 가보면서 산길을 익혔습니다. 체력이 좋지 않은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너희가 날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것 같니? 정혜진은 빈집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도 정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9월 18일.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물도 2병밖에 없다. 민우와 서진이 정말로 나를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이 정도 고생시키고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때 내가 할 말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던 정혜진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왔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은 낯선 남자였어요. 6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정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정혜진은 재빨리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들어오세요. 물은 있어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오자 정혜진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정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혼자예요. 제 아들이 잠시 다녀가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꽤 외진 곳인데 할머니 같은 분이 혼자 계시기 힘들 텐데요. 정혜진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까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버려진 것 같아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진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건물과 집을 빼앗긴 일, 치매 진단을 받은 일, 그리고 이곳에 버려진 상황까지.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단 제가 마을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혜진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히도 이 낯선 남자는 등산객으로 이 산을 자주 다녀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혜진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혜진은 서둘러 일기장과 몇 가지 개인 물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녀의 오래된 휴대폰은 아직 작동했습니다. 전화는 안 되지만 카메라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으세요? 길이 꽤 험해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진은 망설였어요. 그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진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의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자 남자는 정혜진을 파출소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신고하세요.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파출소의 젊은 경찰은 처음에는 정혜진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렸다는 이야기는 쉽게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등산객의 증언을 들은 후에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본서에 보고하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혜진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정보도 함께 알려줬어요. 그리고 서울의 친구 이선영의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제가 일단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혜진이 물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교통편을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디서 지내실 예정인가요? 정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의 집은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경찰의 도움으로 정혜진은 그날 저녁 서울행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등산객은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며 앞으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정혜진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등산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힘내세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겁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혜진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돌이켜봤어요. 한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그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복수할 시간이다. 정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이선영의 집으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혜진은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영의 놀란 얼굴이 보였어요.
혜진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디 있었어? 선영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혜진은 선영의 품에 안겼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그녀를 선영은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모든 걸 다 말해봐. 선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진은 모든 이야기를 선영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 최정훈이라고 이런 가족 문제의 전문가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바로 만나고 싶어. 시간이 없어. 그날 밤 정혜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민우와 서진은 이미 그녀의 실종을 알았을 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정혜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그녀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산속에서의 며칠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야윈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할 거야. 정혜진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선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잘 잤어? 오늘 최정훈 변호사랑 11시에 약속 잡았어.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선영아. 난 준비됐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강남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최정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정혜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네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정혜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일기장, 사진, 그리고 이선영이 보관하고 있던 중요 서류들이었어요. 이건 임시보호명령부터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도 준비해야 하고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는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우 씨예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혜진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받아. 이선영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어요. 여보세요? 이모, 혹시 어머니 연락 받으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정혜진은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치를 떨었어요. 이선영은 정혜진을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제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이선영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래? 경찰에는 신고했니? 네, 어제 신고했어요. 혹시 이모한테 연락 오면 꼭 알려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최정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그들은 실종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혜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실종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정혜진은 선영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민우와 서진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걱정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든 돌아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정혜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들. 그러나 이 상황은 오히려 그녀에게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죠. 이튿날 정혜진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진술했고 산속 별장의 위치도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곳을 수색해보면 증거를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정혜진의 진술을 기록했어요. 아드님이 이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사안이네요. 제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입니다. 최정훈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존속 유기죄와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정혜진은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정훈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 역효과를 낼 거예요. 그날 저녁 정혜진은 선영의 집에서 둘째 손자 지훈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어디 갔다 왔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걱정했어요. 지훈이의 말에 정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쉬러 가야 했단다. 지훈이랑 하진이는 잘 지내고 있니? 네. 근데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아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손자들을 사랑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곧이야, 지훈아. 할머니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곧 만나자. 정혜진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혜진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손자들에게 향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했어요. 이튿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산속 별장을 수색했고 정혜진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특히 그곳의 열악한 환경은 명백한 유기의 증거였습니다. 강민우 씨와 한서진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최정훈 변호사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재산 환수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예요. 정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내 집과 건물을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정혜진은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종된 치매 노인이 아닌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여론은 빠르게 그녀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찾지 마라. 내가 버린 자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민우와 서진의 경찰 소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실 앞 정혜진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민우와 한서진이 소환된 날이었어요. 정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생각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정혜진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민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옆에 선 서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진은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강민우 씨, 한서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경직된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혜진은 담담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지금 민우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할까? 서진은 어떤 변명을 준비했을까? 저희도 들어가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사실 안 민우와 서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어요. 정혜진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우 씨, 어머니를 강원도 산속 별장에 버리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형사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민우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산속 요양원에 모셨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요양원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반문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곳은 등록된 요양원이 아닌 폐가에 가까운 별장이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된 수도도 없는 곳이었죠. 민우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이. 서진이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치매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정혜진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가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들은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결국 산속에 버렸습니다. 일주일치도 안 되는 식량과 작동하지 않는 전화기만 남겨둔 채로요.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만해. 정혜진이 소리쳤어요. 평생 참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난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어. 남편 없이 홀로 너를 키웠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넌.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내 모든 것을 빼앗았어. 건물, 집, 그리고 내 존엄성까지. 조사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청담동 주택 매매 과정에서 실제 가격과 다른 금액을 어머니에게 알린 정황이 있는데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변호사가 귓속말을 하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해 후 답변하겠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혜진은 지친 기색 없이 모든 질문에 명확히 답변했어요. 그녀의 기억력은 완벽했고 증거 자료도 충분했습니다. 일기장, 사진, 재산 관련 서류. 모든 것이 그녀의 진술을 뒷받침했죠.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민우가 정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최정훈 변호사가 즉시 개입했어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정혜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을 고소하는 어머니. 세상에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오늘 조사는 잘 진행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처벌받게 될까요? 네, 증거가 명백합니다. 특히 산속 별장의 상태는 분명한 존속 유기죄에 해당해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와 서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존속 유기, 사기, 재산 편취 혐의였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어요. 유명 변호사,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재산 가로채. 돌봄 대신 배신, 충격적인 가족 비극. 정혜진은 이제 피해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무리 정의가 실현된다 해도 잃어버린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구속 소식을 들은 날 밤 정혜진은 이선영의 집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난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민우와 서진은 수갑을 찬 채 들어왔고 정혜진은 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의 친모를 극한 환경에 버리고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우의 변호사는 가명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걱정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의도적인 유기가 아닌 부적절한 보호 조치였을 뿐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속 별장을 발견한 등산객, 정혜진을 진료했던 다른 의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 정혜진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민우와 서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오래 그곳에 둘지 생각해 봐야 해. 일단 두세 달 지나면 사망 선고도 가능할 거야. 이 메시지들은 법정에 충격을 안겼고 민우와 서진의 범행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어요.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 한서진에게 존속 유기죄와 사기죄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피해자 정혜진에게 원상 복구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구나.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해시태그 8장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정혜진은 되찾은 청담동 집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 같았어요. 혜진아, 커피 한 잔 마실래? 이선영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오늘따라 집이 더 넓게 느껴지는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도산대로의 상가 건물, 청담동 주택, 그리고 민우가 숨겨놓았던 비밀 계좌의 돈까지. 법원은 철저하게 그녀의 권리를 보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48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나 재단을 만들려고 해. 정혜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랑의 동행복지재단. 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야. 선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대단해. 정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그날 오후 정혜진은 최정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재단 설립에 관한 법적 절차를 상담했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실은 저도 제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즘 노인 학대와 재산 탈취 사건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정혜진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단의 법률 자문으로요. 최정훈 변호사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3달 후 사랑의 동행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혜진은 도산대로 건물의 한 층을 재단 사무실로 제공했어요. 그곳에서 법률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진은 매일 재단에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후원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직접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담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정혜진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73세 박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들이 집문서를 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혜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혜진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강아진 그녀의 첫째 손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저와 지훈이는 지금 이모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 할머니 생각을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편지 끝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정혜진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손주들에게 향했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정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아마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2해가 지난 어느 봄날 정혜진은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인 인권과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의 포럼이었어요. 많은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혜진이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진이와 지훈이었습니다. 이제 각각 12살과 10살이 된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컸어요. 정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혜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하진이는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이도 곧 합류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울먹였습니다.
정혜진은 손주들을 품에 안은 채 말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정혜진은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정혜진은 그저 미소 지으며 들었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하진이가 물었어요. 정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앞으로 자주 보자. 할머니가 너희를 기다릴게. 손주들을 떠나보낸 후 정혜진은 청담동 집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정혜진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찾았어요.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혜진은 재단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민우와 서진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정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재단에서의 회의, 노인 상담, 그리고 손주들과의 약속.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정혜진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돌아가는 정혜진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들, 손주들, 그리고 재단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정혜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다. 이 말은 단순한 나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혜진의 새로운 삶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